저는 박서연, 48살입니다. 인천의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하루하루 아이들의 낭송과 분필가루 속에서 살면서 집에 돌아오면 작은 부엌과 조용한 식탁이 기다리는 삶을 버텨왔죠. 15해 전 남편을 잃었다고 믿었던 순간부터는 더욱 그랬습니다. 아들 김도윤은 25살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사회 초년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책임감이 단단한 성격이라 언제나 의지가 되었어요. 오늘 도윤이는 인생의 큰 장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상견례 자리였죠. 예비 며느리는 이나경, 24살입니다. 청년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맡고 있어요. 말투가 부드럽고 시선이 정직한 성격이라 처음 본 순간에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아들의 선택이 단순한 연정이 아니라 삶의 지향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식당 문을 여니까 유리잔과 도자기가 빛을 흩뿌렸습니다. 얇은 탕기에서 김이 올라와 공기를 따뜻하게 채웠어요. 숨을 고르고 자리에 앉았는데 건너편의 얼굴이 제 시야를 먹게 했습니다. 김태준, 50살, 15해 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고 알려진 제 남편이었어요. 낯선 명함집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얼굴의 결은 분명히 기억 속의 그 사람이었습니다. 주름진 눈과 굵은 손마디, 어깨의 각도까지 말이에요. 사진 속 웃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호흡이 제 앞에 있었습니다. 물잔이 손끝에서 흔들려서 식탁보 위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작은 실수가 장례식장의 형광등과 국화 냄새를 다시 불러왔습니다. 순간 식탁 위 모든 음식의 맛이 사라지고 기억의 맛이 앞을 가득 메웠어요. 저는 표정을 관리했습니다. 직업이 늘 그랬듯이 아이들 앞에서 감정을 삼키고 문장을 다듬던 방식 그대로였죠. 웃음을 가장했고 고개를 끄덕였고 숨을 일정하게 쪼갰습니다. 그런데 눈앞의 현실이 모든 훈련을 무력화시켰어요. 아들 김도윤은 제 손을 스치듯 바라보며 긴장 속에서도 조심스러운 배려를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이나경은 등이 경직된 채로 웃음을 유지하려고 애썼어요. 그리고 김태준은 명함집을 조용히 굴렸습니다. 과거의 습관 그대로였죠. 상견례라는 형식은 진행되고 있었지만 제 안에서는 과거가 현재를 삼켜버리고 있었어요. 15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차가웠고 향의 냄새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사고 현장은 불길에 휩싸였다고 했습니다. 시신 확인은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고 저는 영정 앞에서 서명을 했죠. 펜 끝이 종이를 긁을 때 정신이 갈라져 나가는 것 같았어요. 아들 김도윤은 그때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렸지만 울음을 억누르려고 애썼어요. 저는 등을 쓸어주며 울지 않으려 했습니다. 눈물은 아이를 흔들 테니까요. 생활은 단순해졌습니다.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리는 방식으로 버텼어요. 낮에는 교실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학부모 상담과 과외를 했습니다. 집은 작은 월세방이었고 낡은 가구와 오래된 벽지 속에서 살았죠. 생활비 영수증이 매일의 기록이 되었고 기쁨은 아들이 웃는 순간에만 있었어요. 사진 속 김태준의 얼굴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웃음을 원망했고 그리워했고 결국 가슴속에 박제했어요. 누구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왜 떠나야 했는지, 누구 때문이었는지 말이에요. 묻는 순간 무너질까 두려웠거든요. 그런데 오늘 상견례 식탁에서 김태준의 얼굴을 본 순간 장례식장의 흑백이 벗겨졌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 모든 기록을 거짓으로 만들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는 겉으로는 정갈했습니다. 당기에서 김이 올랐고 반찬은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웃음소리와 예의 바른 말이 오갔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서는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김태준의 존재가 숨을 불규칙하게 만들었습니다. 물잔을 들어도 목은 마르지 않았어요. 억지로 웃음을 유지했지만
눈앞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세면대에 손을 얹고 차가운 물을 흘렸어요. 거울 속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 주변이 붉었습니다. 오랫동안 다져온 단단함이 무너지고 있었죠.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사실을 적었어요. 이름, 나이, 관계, 현재의 위치까지. 감정보다 사실을 먼저 기록해야 무너지지 않는다는 습관이 몸에 밴 거죠. 수업을 준비하듯이 제 삶의 혼란을 정리하려 했습니다. 복도로 돌아오는 길은 길었습니다. 액자 속 바다는 정지된 잉크처럼 보였고 발 뒤꿈치에 통증이 올라왔어요. 긴장이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멈추지 말고 버티라는 신호였죠.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니 아들 김도윤의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 이나경은 경직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김태주는 명함집을 닫아서 모서리에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시간이 겹쳐져 있는 듯했어요.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제 앞에 놓여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순서를 지키자고요. 첫째, 아들의 앞날을 최우선에 두기. 둘째, 사실을 확인하기. 셋째, 불필요한 체면을 거부하기. 넷째, 제 감정을 제가 소유하기. 마음속에 순서를 적자 숨이 고르게 돌아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식탁의 얼굴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학교 수업을 하면서도 아이들의 낭송을 들으면서도 제 안에는 복도 끝에 거울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김태준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15 태전 떠나야 했던 이유를 제 앞에 드러냈어요. 회사의 내부 비리를 목격했고 협박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집 주소를 알아냈다는 메시지, 아이의 학교 앞 골목을 찍은 사진까지. 협박은 조용하지만 명확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손을 내민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민정, 47살, 중견 기업의 대표이자 날카로운 언어와 완벽한 태도로 무장한 인물이었어요. 그녀가 보호를 제안했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이름을 버리고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고 사라질 것. 김태주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서 있었습니다. 15해 동안의 고통과 분노가 다시 피어올랐어요. 장례식장의 국화 냄새가 다시 났습니다. 제 삶의 절반을 삼킨 허무가 사실은 계산된 거래 속에 있었다는 사실. 숨겨진 진실은 균열이 아니라 파열에 가까웠습니다. 제가 버틴 시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런데 무너질 수는 없었어요. 아들의 앞날이 제 앞에 있었으니까. 약속 장소는 대리석 바닥과 과한 정적이 어울린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이민정, 47살은 검은 원피스와 깔끔한 머리 모양으로 먼저 앉아 있었어요. 중견 기업 대표로 오래 전선에 서온 이력이 말투가 아니라 숨의 속도에서 느껴졌습니다. 표정은 차분했고 눈빛은 계산을 가리지 않았어요. 이민정은 결혼을 합의서에 가깝게 설명하는 듯했습니다. 사람을 숫자로 취급하는 방식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공기가 있었죠. 저는 자리의 냉기를 몸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체면의 장막은 늘 매끈하지만 접합부의 봉제선은 금방 드러나거든요. 올해 교실에서 아이들을 보며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기준으로 말하는 이와 조건을 기준으로 말하는 이는 호흡부터 다르다는 사실이었어요. 자리를 나서면서 계단의 금속 손잡이를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현실을 환기시켜 주더군요. 손바닥의 온도가 빠르게 빠져나갈수록 마음은 명료해졌어요. 청년센터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 창문에 오후의 빛이 고르게 퍼져 있었고 프로그램 안내지가 벽에 가지런히 붙어 있었어요. 이곳의 공기는 세종이 냄새와 펜 잉크의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나경은 업무를 마무리하던 손을 멈추고 저를 바라봤어요. 긴장과 책임감이 동시에 올라온 표정이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의 보호자 구성에 대한 의문을 전하자 이나경은
침묵의 시간을 거쳐 사실을 털어놨어요. 친자 관계가 아닌 후견이었다는 사실. 후견의 이름은 이민정이었고 보호와 통제가 혼재된 구조에서 성장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설명이 이어질수록 상견례 자리에 부자연스러운 퍼즐이 맞아졌어요. 저는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수첩의 날짜와 장소, 등장한 이름과 관계, 느껴진 기류까지 적었어요. 감정은 기록의 뒤에 세웠습니다. 기록이 앞에 서야 감정이 방향을 잃지 않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이 귓불을 스쳤어요. 늦겨울의 매서움이 아니라 계절의 경계에서만 느껴지는 얇은 차가움이었습니다. 경계는 사물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저는 경계 위를 걸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불을 켰어요. 주방의 주전자가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식탁에 앉아 손목을 주물렀어요. 텀블러에 미지근한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중심을 찾아줬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의 순서를 다시 세웠습니다. 사실 확인, 법적 절차의 지도 그리기, 아이에게 알릴 것과 보호할 것 나누기, 상견례의 재구성, 목록의 글자가 점차 명확해졌어요. 책상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문서 위에 찍는 작은 원형의 확정.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은 밤이었지만 도장 하나가 시작을 닮아 있었어요. 오늘의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체면의 언어는 불안할수록 커지고 진실의 언어는 단단할수록 작아진다는 것. 작고 단단한 쪽으로 가야겠다고 다짐했죠. 거실 책장 맨 윗칸에서 낡은 상자를 내렸습니다. 상자의 끈은 한 번 더 메어진 흔적이 있었어요. 박스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떼어내자 초등학생의 글씨가 가지런히 모인 편지 뭉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도윤, 25살의 과거가 종이 위에서 작은 숨을 쉬고 있었어요. 종이 가장자리에 다른 결, 지워졌다가 남은 연필 자국, 삐뚤어진 획까지. 편지에는 누군가의 부재를 설명하려는 어린 마음의 문장이 있었습니다. 편지를 덮자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어요. 침묵이 무거운 게 아니라 침묵이 기준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펼쳐 목록을 갱신했어요. 증거를 모으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동행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의 책등이 빽빽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윤태성, 42살은 공익 사건을 오래 다뤄온 변호사였어요. 키워드는 신중함과 집요함이었습니다. 첫인상은 밝지 않았지만 문장을 아끼는 태도에서 신뢰가 생겼어요. 윤태성은 메모지에 도식화를 하면서 자료 수집의 순서와 제출 창구, 신변 안전의 기본 절차, 언론 대응의 원칙을 정리했습니다. 기록의 구조가 생기자 마음의 구조도 생겼어요. 구조가 없으면 사실도 흔들리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 골목을 지났습니다. 생선의 은빛 비늘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고 과일 상자 위의 색이 선명했어요. 일상의 색은 위기 속에서도 제 방식으로 진하게 남더군요. 일상이 남아있을수록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저녁, 아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오늘의 기록과 내일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말은 짧게, 핵심은 분명하게. 김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정의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결혼의 날짜를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결정은 용기였어요. 밤이 깊어지자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에 노란 사선으로 걸렸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앉아 발을 떨어뜨렸어요. 낮에 분주함이 빠져나가며 고요가 들었습니다. 오늘의 제가 어제의 제가 겹쳤어요. 어제의 저는 상자 속 편지에서 멈춰 있었고 오늘의 저는 변호사의 메모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손등에 남은 볼펜 자국을 문질렀어요.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흔적은 때로 의지가 되죠. 흔적이 남아있으면 길을 잃지 않거든요. 두 번째 상견례 자리는 호텔의 조용한 한식당이었습니다. 낮은 조도, 두꺼운 문, 바닥을 부드럽게 울리는 카페. 공간은 체면의 낡은 연극을 연출하기에 적당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연출자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호흡을 정리했어요. 김태준은 회색 정장을 입고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흰 봉투와 작은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어요. 굳은 살이 박힌 손가락의 마디가 오래된 실패를 증명했고, 이제라도 선택을 바꾼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료의 핵심은 단순했어요. 허위 용역과 페이퍼 계정의 흐름, 서명 대리의 흔적, 회의록의 시간 왜곡까지 돈은 길을 숨기지 못하거든요. 숫자와 날짜, 계좌의 이름이 방향을 말해주더군요. 종이 위에 화살표가 같은 곳을 가리킬수록 이야기는 의혹에서 사실로 옮겨갔습니다. 정리된 자료는 곧장 전달 절차에 들어갔어요. 윤태성은 사무실에서 기다렸다가 파일을 검토하며 제출 순서를 다시 확정했습니다. 보호 조치 신청서와 함께 공적인 창구로의 접수가 이어졌어요.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소문은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바람의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이민정의 이름이 여러 입에서 다르게 불렸습니다. 어떤 입에서는 의혹으로, 어떤 입에서는 실망으로. 저는 거울 없는 복도에서 서서히 속도를 늦췄어요. 윗몸을 조금 숙이고 어깨에 힘을 풀었습니다. 늦은 시간, 호텔 로비의 향은 과하게 정제되어 있었어요. 정제된 향은 오래 들이마시면 현기증을 만들거든요. 바깥 공기가 필요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릴 때 시원한 공기가 입안으로 흘렀어요. 공기가 제자리를 찾자 생각도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전화기에 짧은 알림이 켜졌어요. 김도윤과 이나경은 각자의 자리에서 오늘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며 더 단단한 발판을 만들기로 한 선택은 모두의 목소리를 닮아 있었어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켰습니다. 부엌 싱크대의 스테인리스 표면이 차갑게 반짝였어요. 찬물을 올리고 기다렸습니다. 물이 끓는 소리가 선명했어요. 소리는 마음의 표면을 정리해 주더군요. 표면이 정리되면 깊이가 드러나는 법이죠. 조사는 일정대로 굴러갔습니다. 종이 위의 이름들이 사실의 순번을 다시 배치했어요. 이민정은 한동안 보도자료의 문장을 빌려 자신을 방어했습니다. 그런데 방어의 문장보다 사실의 표가 더 오래 남았어요. 사람들의 기억은 화려한 말보다 정직한 숫자를 오래 붙드니까요. 저는 다시 교실로 돌아와 시를 읽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탁 앞에서 한 줄씩 이어가는 낭송은 늘 세계를 간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얇은 종이의 활자들이 공중으로 떠오르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요. 질서가 만들어지면 마음은 안정됩니다. 저녁, 작은 한식집의 네모난 테이블에 네 사람이 앉았어요. 김도윤, 이나경, 김태준, 그리고 저. 이번 자리는 서류도, 계산표도, 체면의 얇은 막도 없었습니다. 네 사람의 호흡만 있었어요. 각자의 책임이 각자의 자리에서 분명해진 뒤에야 가능한 호흡이었습니다. 김태준은 시선을 낮추고 손을 모았어요. 오래 지연된 책임이 비로소 현재형이 되는 순간이었죠. 용서는 결심이지만 책임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커튼이 가볍게 움직였어요. 부엌에서 물이 끓고 있었고 거실에 책등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소한 사물들이 제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안도였어요. 일상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더 단단한 결로 돌아왔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새로운 목록을 썼습니다. 첫째, 아들의 앞날을 지키기. 둘째, 이나경의 마음을 존중하기. 셋째, 김태준의 책임 과정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 넷째, 저 자신의 삶을 확장하기. 목록의 글자는 전보다 굵었어요. 굵기는 확신의 굵기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발을 바닥에 붙였습니다. 몸의 무게가 고르게 분산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허리를 곧게 세우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길어졌어요. 오래 미뤄둔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한 미소가 입꼬리를 조금 올렸습니다. 다음 날 달력을 넘겼어요. 빈 칸이 많았습니다. 빈 칸은 두려움이 아니라 가능성이었어요. 빈 칸을 어떻게 채울지 생각하는 일은 오랜만이었습니다. 국어 교사로서의 하루를 조금 넓히고 저 자신으로서의 하루를 조금 더 짙게 칠하기로 했어요. 작은 여행, 미뤄둔 책, 오래 닫아둔 취미까지. 삶을 되돌리는 과정은 거창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자신을 다시 불러오는 일에 가까웠습니다. 문을 나서며 신발끈을 묶었어요. 끈은 2번 감아 매면 풀리지 않거든요. 오늘의 매듭은 단단했습니다. 계단을 내려오며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햇빛이 현관 앞 바닥에 네모난 조각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각을 밟고 한 걸음 더 내딛었어요. 상견례의 식탁에서 시작된 균열은 파국이 아니라 길이 되었습니다. 길 위에서 저는 제 이름을 헤아렸고 제 목소리를 확인했어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멈추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흔들려도 균형을 찾으며 오늘의 호흡으로 내일을 맞이하죠.